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물은 생명이다 박수택입니다. 퀴즈 하나 풀어보실까요? 서울의 양재천, 부산의 온천천, 경남 밀양의 밀양강, 이런 하천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도시에서 말라붙고 오염돼서요, 한때는 죽음의 하천이라는 불명예까지 얻었다가 지금은 생태하천으로 훌륭하게 변신한 곳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방자치단체, 심지어는 외국에서까지 보러 오는 명소가 됐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죽어가는 하천 되살리라는 시민들의 풀뿌리 노력상에 대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환경운동연합 물위원회 유정희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나라에서 이런 강 살리기 운동이에요. 언제부터 시작된 거죠? 예, 지난 91년도에 낙동강에 페놀 오염 사건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네. 예, 그때부터 하천의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시작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하지만 대부분의 그런 하천 살리기가 지역적이고 단발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큰 사회적 흐름은 형성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러다가 2002년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강의 날 대회가 열리면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강 살리기가 시작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마침 충남 공주에서 지난달 강의 날 대회가 열렸습니다. 되살아난 하천이 얼마나 되고 또 어떤 노력이 들어갔는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굽이치며 흐르는 물이 마치 비단결과 같아 해서 붙은 이름 금강. 총 길이 401km의 장대한 이 강은 2만 5천 년의 세월을 품고 흐르는 살아있는 역사다. 금강변에 위치한 공주시의 공주대학교에서는 지난 8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제4회 강의 날 대회가 열렸다. 지난 2002년 처음 시작된 이 행사는 하천 살리기 운동 정보 교류의 장으로 전국에서 모인 시민단체와 정부 관계자들이 올바른 하천 살리기의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해마다 높은 참여를 보이며 주요 환경 행사로의 발돋움을 하고 있다. 올해 강의날 대회 특징은 우선 예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했다는 겁니다. 작년에 예를 들면 한 400여 명 정도가 참여를 했는데 올해는 전체 한 800여 명의 분들이 참여를 했는데 그만큼 강에 대한 대중적인 공유 그리고 대중적인 요구 이게 커졌다. 그게 올해 대회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첫날 열린 국제 심포지엄에서는 외국의 하천 살리기 사례가 소개됐다. 미국, 호주, 일본 등 여러 나라의 사례들 중 가장 큰 관심을 끈 것은 일본 오키나와의 아라카와 강 사례. 심각한 오염을 보여왔던 아라카와 강은 주변을 둘러싸고 있던 콘크리트 제방 위에 풀이 자랄 수 있는 식재 블록을 이면 부침해 친환경적인 모습으로 변신을 꾀한 곳이다. 강을 찾는 주민들이 늘어날수록 생각지 못한 문제점도 함께 늘어났다. 애완견들의 배설물로 인한 오염이 만만치 않았던 것이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등장한 것이 바로 변분 처리기다. 해변에 버려진 부표에 흙과 미생물을 넣어두는 간단한 장치로 변분의 분해 처리가 가능하게 만들어 강변 곳곳에 설치해 놓은 것이다. 最初はですね、わざとこれは犬糞処理ケースというのを表示をせずにですね、しばらく様子を見てみようということで、始めました。で、やがてですね、興味を持った方がね、利用することになりましてね、徐々にですね、口コミで広がっているような状況ですね。例えば犬の糞はこの犬糞処理機で処理しましょうなんていう縦看板を立てるよりは、そういう話題性を作った方が口コミで広がっていくんじゃないかなということでね、そういう狙いもあったわけです。 강의 날 대회의 하이라이트는 무엇보다 강 살리기 사례 콘테스트. 올해는 전국에서 출전한 총 38개 하천이 7개 조로 나뉘어서 선의의 경쟁을 펼쳤다. 짜여진 평가 기준에 맞춰 상을 주는 컨테스트가 아니라 하천 살리기의 바람직한 모델을 찾기 위한 자리인 만큼 새로운 관점이나 참신함,
주민 참여도 등이 중요한 평가의 기준이 된다. 올해 최우수 사례로 뽑힌 서울의 도림천도 건천화된 하천의 해결책을 빗물에서 찾아낸 새로운 관점이 높은 점수를 얻었다. 제일 많은 표를 받은 도림천 축하드립니다. 네, 한국에 여러 하천과 강이 있지만 특히 도림천은 도시 하천입니다. 도시 하천의 가장 큰 문제는 건천화를 막는 문제거든요. 양재천이 살았다 하는 것도 사실은 수량이 늘었다는 뜻이 큽니다. 그래서 이 도림천의 건천화를 예방하기 위해서 여러 방법 중에 하나로 빗물을 이용하자, 이런 아이디어를 도림천에서 냈습니다. 굉장히 축하해야 될 일이고 우리가 그 방향으로 큰 관심을 가질 일이라고 생각해서 많은 심사위원들이 표를 거기다 줬습니다. 네. 관악산 기슭에서 발원해 서울의 서남부를 가로지르며 안양천으로 합류하는 도림천. 이곳 역시 여느 도심 하천들과 마찬가지로 비가 내리지 않는 갈수기에는 바닥이 훤히 드러나는 전형적인 건천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원래 빗물은 일부는 증발되고 나머지는 땅속으로 스며들어 자연스럽게 하천으로 연결된다. 흙 속의 빗물이 천천히 하천으로 흘러야 사시사철 하천이 마르지 않는데 온통 콘크리트로 덮여버린 도시에서는 빗물이 땅으로 잘 스며들지 못하게 되고 이로 인해 지하 수위가 점차 낮아져 하천에 물이 흐르지 않게 되는 것이다. 물이 흐르는 하천 역시 문제가 심각한 것은 마찬가지다. 도로나 하수도를 타고 흘러든 빗물이 곧바로 하천으로 유입되면서 홍수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지난 봄, 건강한 도림천을 만들기 위한 주민 모임에서는 빗물을 이용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 국내에서는 최초로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일반 가정에 빗물 저장 시설을 시범 설치한 것이다. 관악구와의 협의로 앞으로 세워질 관공서 건물에도 빗물 이용 시설이 설치될 예정이다. 세월호 수준은 지하에 설치되거든요. 이게 이렇게 나왔지만은 그렇게 되면 그 부분에 그 지하가 되겠습니다. 예. 파 들어갈 거죠? 파 들어갑니다. 예. 지하 수위를 올리기 위해 도림천 부근에 불투수성 보도 블록 교체 등 빗물 침투 시설을 늘리는 제안도 하고 있다. 생각 같아서는 다 뜯어냈었으면 좋겠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은 일부만이라도 사람이 산책할 수 있고 거닐 수 있는 그 공간만이라도 뜯어내서 거기다가 하천 주변에 자랄 수 있는 어떤 식물들을 심어도 좋고요. 그 주변에 사람들이 산책할 수 있게 그 맨땅을 밟으면서 다닐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주어진다면 더없이 좋겠죠. 서울대학교 캠퍼스에도 빗물 침투 시설 설치 계획을 세우고 있다. 70년대 종합 캠퍼스 건설로 현재 위치인 도림천 상류 지역에 넓게 자리 잡은 서울대학교. 이곳에서 매년 증축되는 건물과 주차장은 도림천 상류에 내리는 빗물의 침투를 방해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고스란히 하수관을 통해 빠져나가는 빗물은 지하 수위를 높이는 데도 도움을 주지 못한다. 서울대학교가 관악산의 면적이 17.3%입니다. 그게 도림천의 상류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물이 비가 오면 갑자기
다 나가버리고 그리고 지하에 침투되는 물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지하 수위가 점점 떨어지고 그리고 그 지하수로부터 도림천이 물이 공급이 됐는데 그 공급원이 차단이 되기 때문에 도림천에 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도림천의 홍수와 가뭄의 문제가 바로 이 상류 지역의 개발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관악구 의회에서는 지난 7월 서울대학교 측에 빗물 침투를 통한 도림천 살리기에 적극적인 참여를 해줄 것을 요구했다. 현재 서울대학교는 에코캠퍼스로의 진행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빗물 침투 시설 또한 확대될 전망이다. 그 중에서도 먼저 15km 거리에 투수성 블럭을 까는 공사와 아스팔트 주차장을 없애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보도블럭 공사에 이용되는 것은 자연 소재인 흙으로 만들어진 벽돌. 블록 사이에 틈새도 많아서 빗물 침투에 매우 좋은 조건이다. 모든 소재를 나무로 만든 계단 역시 뛰어난 빗물 침투력을 보여주었다. 에코 캠퍼스 계획 중에서 무엇보다 적극적으로 빗물을 활용할 수 있는 곳은 캠퍼스 위쪽에 위치한 버들골. 상류 쪽에서 모인 빗물이 하수관으로 빠지는 지역을 개조해서 자연 습지로 만들고 그곳에 습지 식물을 재배해서 자연 경관을 살렸다. 그리고 습지의 물은 수로를 통해 큰 연못으로 배수 처리되는데 큰 비로 연못이 넘칠 경우에는 주변에 충분한 녹지 시설들이 자연스럽게 홍수터의 역할을 하게 되어 있다. 낮은 언덕들에는 군데군데 만들어진 웅덩이가 눈에 띈다. 이건 역시 빗물 침투 시설로 위에서 흘러내려온 물이 고였다가 서서히 밖으로 배출되거나 지하로 내려갈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 잔디밭 같은데 이제 움푹 파가지고 비가 오면 거기 일단 잠기게 하고 그 잠긴 물이 천천히 나가게 하면은 그게 바로 이제 침투 시설이. 또 한 가지 더 좋은 점은 모아놓은 물 가지고 여러 가지 용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봄에 산불 방지용으로 해서 대비할 수 있고, 아니면 청소용으로도 할 수 있고, 아니면 그물 가지고 다른 친환경 시설을 만드는 데 쓸 수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목적을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우리가 보완하면은 아주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도시에서요, 어딜 가봐도 이 물이 흐르는 하천을 찾아보기가 참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빗물을 모아서 흐르게 한다는 발상이 이전에는 없었던 겁니까? 예, 그 전에는 건천하던 하천을 되살리기 위한 방법으로는 주로 한강물을 끌어다 쓴다거나 네. 아니면 상수도 원수를 끌어다 쓰거나 아니면 지하수를 퍼올려서 쓰고 아니면 소규모 하수 처리장을 만들어서 그 더러운 물을 고도 처리해서 하천에 방류하는 방법을 많이 썼습니다. 네. 네. 하지만 이런 방법들은 자연스럽지 못하고 그리고 에너지가 많이 들기 때문에 친환경이지 못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도림천은 좀 색다른 게 되겠군요. 도림천의 경우에는 빗물을 모아서 메마른 도림천을 되살리겠다고 하는 그런 방법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렇게 되면 에너지가 적게 들고 아주 바람직하고 이상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비가 많이 올 때 강이나 아니면 하천의 하류에서 빗물로 인해서 일어나는 여러 재해도 예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네. 자, 하천 복원이 성공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점도 아주 많겠죠. 어떻습니까? 수질과 환경 개선도 되고요. 주민들의 정서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고 네. 또 주변 지역의 경제적인 가치를 높이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네,
강이 보이면 아파트 값이 오른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지요. 예,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인근의 집값 올리기 또는 선거용으로만 이용을 해서 하천을 그 환경 꾸미기에만 앞장서는 그런 지자체도 있습니다. 네. 자, 하천을 살리기 위한 이 풀뿌리 운동, 우리나라에서는 이제까지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 좀 차근차근히 한번 설명을 해주실까요? 예, 세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먼저 하천의 수질을 개선하고 보전하기 위해서 인근에서 하수가 흘러 들어오는 것을 막고 네. 또 개선을 요구하거나 복개 반대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도시의 자연을 회복시키기 위한 방법인데요. 자연원 하천 조성이나 주민 참여를 통해서 하천 환경을 정비하는 길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천을 중심으로 새로운 시민문화운동을 이끌어 나가는 길이 있습니다. 네. 이번 강연에 대해서 가장 인기를 끌었던 팀은요. 하천의 발안지부터 하구토까지 걸어서 생태 탐사를 한 유치원생들이었는데요. 네. 이렇게 주로 아이들 환경교육에 하천 살리기가 이용이 되기도 합니다. 네. 자, 생태 탐사를 통한 이 강 살리기 운동의 기초를 다진다, 이런 의미가 있겠군요.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전국의 강 지킴이들의 축제, 강의 날 대회. 강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모인 많은 참가자들 중에서 유난히 큰 관심과 인기를 모은 팀이 있었다. 오염된 만경강을 살리기 위해서는 가정에서부터 바뀌어야 한다는 퍼포먼스를 선보인 코끼리 유치원 어린이들. 어머니가 무심코 퐁퐁을 많이 써 씻으세요 버리니 그냥 마신 수돗물 건강을 외쳐요 배가 아파요 그러나 안 돼요. 대회 최연소 참가자인 이 팀은 우수 사례 10개 중 하나로 선정되면서 내일을 여는 새싹상을 수상했다. 축하합니다. 우리 어린이, 네, 축하합니다. 호남 평야의 중앙을 관통해 서쪽으로 흐르는 만경강은 산과 바다, 도시와 농촌 지역을 연결하는 생태계 구심점 역할을 해온 전라북도의 젖줄이다. 수질 오염이 심화되면서 만경강을 되살리려는 민관학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단연 눈에 띄는 것이 코끼리 유치원 아이들이다. 대부분의 수업이 야외에서 이루어진다는 코끼리 유치원. 놀이가 곧 수업이고 수업이 곧 놀이라는 코끼리 유치원이지만 환경 수업을 하는 동안만큼은 다들 진지한 모습이다. 탄산음료로 갖고 색소 실험해봤죠? 또 안타, 콜라, 사이다 너무 많이 그래갖고 이렇게 보여줘. 어때요 지금 수정이? 표정이 어때요? 얘들아? 아파요. 너무너무 아파하고 있지요. 왜 아파했을까? 왜 아파할까요? 물을 왜 더럽힐까? 어떻게 사람들이 물 더럽히는 거 봤어요? 저요. 어떻게 더럽혔어요? 막이요. 우리 오빠가요. 막 강에다가요. 가성이 얘기해요. 강에다가요. 휴지로 자꾸 버려요. 강에 버리면 물이 어떻게 돼? 더러워져. 거기에 사는 물고기도 아프거나 병들거나 그러겠죠. 저도요. 좀 가견이. 할머니가요. 저 머리 감기게요. 비누하고요. 막 물을 틀어놓고 하세요. 받아놓고 해야 되는데. 그런데요. 그 집에서요. 샤워할 때요. 샤워기로요. 차가운 물 넣는데요. 좀 이따가요. 따뜻한 물 넣어가지고 씻어요. 근데 영광에 무엇이 될까?
아이들은 즐겁게 놀면서 배운다고 느끼기 때문에 항상 아이들을 우리 어떤 틀 안에 넣으려고 하지 않고 자연 속에서 자연이 선생님이 되어서 우리 아이들이 자연을 친구 삼아 신나게 놀고 있는 유치원이거든요. 어렸을 때 행복하게 신나게 노는 아이들만이 자라서도 정말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그런 생각으로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어린이 환경감시단임을 자청하는 코끼리 유치원의 아이들은 집에서도 감시 역할을 톡톡히 한다. 할머니 물을 키시면 어떡해요? 아이고 미안. 내가 우리 손녀들한테 항상 배운다니까. 평소에도 이렇게 수민이가 와서 예. 이렇게 물을 끄고 그러나요? 그럼요. 그리고 물 조금 이렇게 세게 들으면은 물을 조금씩 이렇게 들여야지 막 세게 든다고 뭐라고 하고, 수민이는 손 씻은 물, 세수한 물도 다 그 양동에다 다 부어요. 그다음에 제가 화장실도 습관적으로 이제 물을 그냥 뭐 버릴 때도 얘가 엄마 여기다 버려야지 그 통 있죠? 그거 가르치면서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본인도 이제 좀 컸으니까 어른 화장실 가서 쌀 때는 또 그냥 제가 무심코 봐도 그러니까 하라고 안 해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 애들도 보는 눈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았었어요. 아이들과 함께 만경강이 시작되는 발원지를 찾아가 보았다. 산으로 왔죠? 네. 왜 우리가 산으로 왔을까? 밤샘? 아, 바로 그렇지. 그 아기 강물이나 큰 강물이나 제일 처음 시작하는 곳은 어디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나무가 많이 있는 큰 숲에서 강물이 시작한다고 그랬죠? 근데 만경강이 시작하는 곳은 어디예요? 밤샘이었죠? 완주의 원등산에서 발원하는 만경강. 이미 아이들은 지난 2004년 11월부터 2005년 1월에 걸쳐 이곳에서부터 학원까지의 52km 도보 탐사를 마친 바 있다. 자, 이렇게 쭉 가보면서, 자, 여기도 보면 지금 개미들이 집에 파는 거거든요. 왜냐면, 여기 구멍 있다. 이번에 비가 많이 왔어, 안 왔어? 비가 많이 와가지고 어떻게 됐을까? 막 계곡도 떠나려고 하고 집도 떠나려고 하고 그랬지? 근데 애들만 날라가니까, 자, 도마뱀 봐, 보세요. 자, 여러분들한테, 자, 도마뱀, 자, 자, 두꺼비하고 천적이 뭐가 있어? 은혜가 아픈 두꺼비에서 뭐하고 싸워? 두꺼비가. 자, 다시 보여주겠어요. 그것은 하천의 기능과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생태 교육 등 유아 하천 생태 프로그램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기회가 되기도 했다. 또한 부모들에게도 자연스럽게 강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 옛날 우리 조상님들이 저기다 큰 나무를 여러 그루 심은 이유는 뭐냐면 그늘이 있어가지고 신나게 놀 수도 있죠. 놀 수도 있지만 옆에 있는 제방이 더욱더 튼튼하게 머리가 딱 움켜쥐고 홍수가 나지 않도록, 물피해가 나지 않도록 만들어 놓은 저기 제방숲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항상 저기 와 재밌게 놀고 있죠? 그렇지만 재밌게 놀 수 있는 거 말고도 저렇게 제방을 튼튼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아이들은 산골짜기에서 태어난 작은 물줄기가 친구들을 만나서 자라고
결국 끝이 보이지 않는 바다로 흐르는 것을 눈으로 보고 경험하면서 강물이 살아있다는 것을 배웠다. 이 아이들이 지켜나갈 만경강의 내일은 어떤 모습일지 기대해본다. 어떤 그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는 곳, 그리고 인간에 의해서 훼손이 되고 있는 것도, 그리고 강이 인간에게 얼마만큼 많은 혜택과 이걸 주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곳이기 때문에 생태적인 가치, 그리고 어떤 사회적인, 인문사회적인 가치, 그리고 어떤 환경적인 가치를 전체적으로 만경강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좀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받아들이는 정도는 각각이 다르는데요. 저희들이 뭐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교재를 통해서 연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런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다 보면 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참 귀여운 어린이들이군요. 미래의 믿음직한 강 지킴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시민들의 노력만으로는 이 강 지키는데 한계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온 하천 정책은 홍수를 막기 위해서 제방을 쌓고 강줄기를 직선으로 만드는 치수 중심의 하천 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6월 건설교통부에서는 친환경 국토 건설을 목표로 도시하천 환경개선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 계획에는 하천을 자연 그대로 최대한 되살린다, 보존한다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고는 하더라도요, 이제까지 그 콘크리트로 아주 덮어버린 이 하천들은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복개천의 복원이 하천 살리기의 최대 관건으로 되고 있습니다. 네. 복개천의 경우에는 다른 하천과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천을 건천화시키는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환경운동연합 물리위원회 유정희 위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스팔트의 아이들이란 말이 있습니다. 숨가쁜 도시와 산업화 시대에 태어난 세대를 가리키는 말인데요. 아스팔트 안 깔린 맨 땅, 흙길 밟아본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사람은 자연이 있어야 살고 자연이 살려면 물이 살아야 한다는 이치, 새삼스럽게 다가옵니다. 물은 생명이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